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악용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도에 두 이론이 나왔고, 물론 다른 이론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을 하나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다른 하나는 사회 체계 이론이라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각각 제안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 환경이라는 주제를 이어서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이론을 통해서 환경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느냐라는 얘기를 잠시 소개를 드리고요. 이 세 가지 이론이 되잖아요. 오늘 이제 미국에서 주로 다루었던 이론을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이론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고 특히 디지털 시기에 인공지능이라는 주제, 혹은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경제 혹은 교육, 여러분이 그 팀 프로젝트의 제목으로 많은 분들이 경제에 대한 얘기, 다음에 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셨는데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 이제 그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에서 노벨상을 또 받게 됩니다. 저희가 1974년도와 1976년도에 신자유주의라는 경제학 이론을 가지고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시카고 대학에서 또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시카고 대학이 저는 시카고 대학을 개인적으로 가본 적은 없는데요. 시카고 대학이 이런 경제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에서도 되게 좋은 혹은 획기적인 이론들을 많이 내놔서 노벨상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노벨상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받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은 너찌 이론입니다. 너찌요. 그래서 리차드 세일러라는 경제학과 교수가 이 너찌 이론을 경제 이론에 접목을 한 그 기여한 부분의 평가돼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너찌 이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이제 몇 가지만 예를, 그 책에도 그런 얘기 그 예를 드는데요.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급식에 밥을 먹는데 전부 다 고기만 이제 편식을 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것만 먹더라 이거죠. 그 책에 이제 예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선생님 옆에 이제 서서 얘야, 이것을 다양하게 먹어야 너도 건강해진다, 아니면 키도 큰다, 힘도 세지고 머리도 좋아져, 이렇게 먹으면 나중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균형이 잘 안 맞잖아,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님과 같이 잔소리를 막 해서 애들이 다양하게 골고루 먹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너찌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바뀌기는 쉽지 않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고 세일러 교수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급식의 판의 순서만 바꿔도 아이들이 먹는 그것이 훨씬 개선되더라고요. 좀 아이들이 먹었으면 하는 것들을 앞에다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아이들이 그냥 먹는 거, 그냥 그것만 먹는 거는 뭔가 이렇게 조금 숨겨진 곳에다 이렇게 두는 거죠. 이건 이제 치사하기도 한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개선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회의 법이든 교육이든 모든 거에서 그런 식으로 디자인만 바꿔도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사회의 어떤 기술적, 법적, 제도적 디자인만 바꾸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우리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한다, 세금을 아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러면 나는 내가 합법적으로 어떤 굉장히 좋은
좋은 플랫폼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앱을 이용했더니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 라고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너찌 이론에 의하면은 그런 것들을 군데군데 심어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찾아낸 것처럼 자기가 뭔가 노력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용했더니 세금을 아낄 수가 있었고 또 좋은 대학을 갔고 뭐 예를 들면요 다음에 큰 수익을 주식 투자해서 벌었고 뭐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넣어놔서 사람들이 마치 자기 힘이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도록 사회 디자인을 넣어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먹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그것도 알게 되니까 좀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특히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데 마치 자기가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기술이 우리의 사용자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들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 너찌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느낀 건데요. 그 남자 화장실에 가잖아요. 이게 여자분들이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남자 화장실을 들어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왜 웃으세요? 잘못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있죠. 다른 남자들의 소변에 보면 거기서 이렇게 멀리 조금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걸 더러워하잖아요. 자기 옷이나 여기가 소변대에 닿는 걸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하다 보니까 옆으로 이제 오줌들이 막 새는 거죠. 튀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뭐 이런 문구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머니를 위해서 좀 한 걸음 다가와 주세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잔소리잖아요. 아까 초등학교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이제 골고루 먹어라. 따라다니면서 이것도 먹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좀 다가와 달라. 너 때문에 아주머니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뭐 어떨 때는 위에다가 크게 가위를 이렇게 그려놓은 데도 있단 말이죠. 확 잘라버리라고 이런 그 협박 같은 거고 유머 같은 거죠. 아니면 이제 어쨌든 그런 거 있는데 우리 학교 이제 유니스트만 해도 굉장히 특이한 아이디어를 이제 쓴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소변기에 그렇게 한 건 모르겠지만 소변기 밑에 이 발판을 약간 높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발판을 조금 이제 자기가 원래 하듯이 좀 멀리서 오줌을 누르다 보면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발판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찌 이론이 그런 거죠. 옆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어깨를 이렇게 툭 쳐서 제대로 된 행동과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준다. 뭐 이런 거거든. 너찌라는 이론이요. 그럼 우리 사회 모든 분야,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면은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럼 의식을 못 하죠. 의식을 못 하는 거죠. 그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하다 보면은 턱이 있잖아요. 이제 안전 턱이 있잖아요. 턱이 나타나면은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럼 속도를 줄이면서 바깥에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어린이나 노인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속도를 줄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 차가 상하는 거가 싫어서 속도를 줄인 거잖아요. 이렇듯이 너찌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잔소리를 한다든지 벌금을 매기지 않고 디자인만 살짝 바꿔도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너찌 이론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참 미국답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미국 스타일이죠. 우리가 실용주의 얘기했잖아요. 프래그마티즘을 얘기할 때 했듯이 미국은 미국 나름의 독특한 방법을 쓰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이론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ANT죠, 그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이런 거죠. 두 번째는요. 소셜 시스템, 사회 체계 이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행동주의라는 거죠. 그러면
이 행동주의가 이제 1976년이고 아까 2017년일 거예요. 시카고 대학에. 그러면 이 행동주의가 1976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이제 B.F. 스키너 박스로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죠. 이 학자가 이제 비헤이비어리즘이라는 행동주의라는 책을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소개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얇은 책인데 어쨌든 이걸 내놨을 때 사람들은 이 행동주의를 상당히 무시하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동물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동물 실험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About Behaviorism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동물 실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물론 동물 실험을 나중에 하긴 하는데 스키너 박스를 통해서 하지만 이 행동주의가 동물 실험과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무시하다 보면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를 이해하게 되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파고의 그 기본 모델이 되었던 머신 러닝이 이 행동주의에 기반해서 설계되었다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여러 그 어떤 이론들이나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이 행동주의에 기반해서 나왔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이제 경제학 분야에서도 이게 나오고 법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행동주의가 그 한 시대를 풍미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언어 행동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얘기를 오늘 이제 얘기를 다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라는 게 ANT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다루는 단어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렸죠. 뭐였습니까 혹시? ANT에서는요. 그 다음에 SSS는 뭐냐? 행위에 뭐였냐면은 영어로요. actant. 행위 소라는 단위입니다. 행위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ANT라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환경을 사람들이 자꾸 악용을 하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우리의 행동만으로 이 사회를 한번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그래요. 누가요? 브루노 라투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나의 한 사람이면 내가 행위자라는 거예요.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행위는 여기 이제 있는 여러분한테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행위자가 아니죠. 행위자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비가 온 다음에 물이 있으면 이 물도 나한테 행위를 한 거고 이 펜도 행위를 한 거고 핸드폰도 행위를 하고 있죠. 지금요.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내가 밥을 먹으면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밥이 나한테 행위를 한 거죠. 이렇게 모든 걸 보고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려면 우리가 후설의 현상학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나의 의미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라는 거죠. 그죠? 이 의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가 일어나는 다른 사람과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만드는 다음에 가야죠. 내가 띵동 한다고 내가 샤워를 하고 있다가 바로 튀어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내가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거죠. 최소한의 것은 입고 나가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는 내가 뭔가 누구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재밌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간다면 이거는 행위자가 아닌 거죠. 내 나름의 속에 넣었다가
이것이 바깥으로 뭔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나름의 의미를 챙긴 다음에 나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내 나름대로 가장 작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 현상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에마의 핵이다 라고 했죠. 그죠? 노에마의 핵이다, 모나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듯이 이 ANT 이론에 있어서도 행위자라는 행위소를 갖는 요소, 라이프니츠의 그 가장 작은 미분적분학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행위소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도 행위소가 되고 나도 행위소가 되고 물도 행위소가 되고 공기도 행위소가 되고 이것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행위소 모든 물질, 모든 사람, 모든 동물, 모든 식물이 행위소가 되어버리면 환경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죠. 나의 의미가, 물의 의미가, 아니면 저의 반려견의 의미가, 이산화탄소의 의미가 이렇게 오는 거죠. 서로가 그것을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에서의 행위는 뭘까요? 자,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이 사회 시스템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 거죠. 있고 바깥의 환경이라는 게 있었더랬죠. 왜냐하면 내가 교육 시스템을 다루고자 한다면 다른 법 시스템, 경제 시스템, 문화 시스템, 과학 시스템은 환경으로서만 바깥에 있고 내가 교육 시스템을 다루는 그 안에서는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 모든 환경인 시스템을 이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 SS라는 사회 체계 이론,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봤냐면 내 안에만 오로지 내가 이렇게 울타리를 친 이 안에만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내가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장학금을 쓴다. 그러면 돈이라는 경제 시스템의 단어와 코드와 기능과 구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교육을 하자고 했더니 왜 갑자기 경제를 들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SS의 이론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거를 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시스템 안에 다 넣어버리자라는 거죠. 그러면 돈을 쓴다고 한다면 돈이 경제 시스템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교육 시스템의 언어로 바꾼 다음에 쓰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럼 바깥이 없는 거죠. 밖이 없는, 오로지 안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언어와 기호와 코드와 구조와 기능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나 설명을 해두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팀 프로젝트로 교육을 한다면 저기에 경제 시스템이 있어서 저기에 법 시스템이 있어서 이것을 참고하겠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주머니 안으로 다 들고 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니클라스 루만이 한 걸. 그러면 들고 와서 내가 지금 학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독특한 학점을 다룰 수 있는 서브 시스템, 부 시스템이 딱 부각이 돼서 다른 시스템은 마치 환경처럼 바깥에 있는 환경을 가지고 왔으니까 환경은 아니죠. 이제 안에 있는 부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고 그럼 이제 장학금 얘기를 교육 시스템에 하잖아요. 그러면 장학금이 되면 학점은 뭐가 되죠? 이번에는 부 시스템의 코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유연하게 작동을 다 하자는 거죠. 바깥은 없다라는 거죠. 쓰레기를 다루고 싶다. 만약에 니콜라스 루만이 얘기한 거에 하면 쓰레기를 하려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단어와 코드와 구조를 가져와야지 쓰레기를 자꾸 환경에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환경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행동주의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보죠.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면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게 쓰레기, 돈 이런 것들 어떻게 다루냐라는 거죠. 이 행동주의는 철저하게 보상과 벌로 설계를 합니다. 보상과 벌.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출석을 잘 안 하고 레포트를 잘 안 내고 시험도 못 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벌을 주는 거죠. 낮은 학점이 돌아갈 거라고 설계를 디자인을 해두는 거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출석도 잘하고 프로젝트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요, 높은 학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한계가 드러나죠. 우리 교육 시스템의 한계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한 몇 사람 학생처럼 학기 내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죠? 뭐 괜히 앞에 있는 선생님이 뭐 이뻐서 고기도 하고 뭐 이렇게 미소도 던져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고기도 꺼내주고. 근데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학점에 연결돼요? 안 된단 말이죠. 좀 억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다른 프로젝트라고 다른 숙제를 하는 학생도 시험만 잘 보면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행동주의라는 게 어느 수준까지는 통하고 어느 수준 이면에 있어서는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아무리 전달하는 건 이 순간에는 나는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의 얼굴도 알고 그리고 미소도 내가 기억하고 고개 끄덕임도 알고 하지만 이 의미를 가지고 학점을 딴 다음에 사회로 나갔을 때 그 의미가 바깥에 전달이 되냐라는 거죠. 전달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저 행동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 사회의 설계의 한계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뭐 다른 대안이 있느냐라고 얘기해 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냥 그렇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학점 말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봐 당신이. 없잖아요. 학점을 가지고 은근히 협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들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학점은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 이렇게 안면이 있는 학생들은 내가 잘 써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 행위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동기. 내가 어떤 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위가 필요하다, 행동이 필요하다. 행위와 행동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행위가 필요하다 했을 때 가장 명확하죠. 동기. 보상을 받는 거죠.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장 동기가 뚜렷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회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동기부여가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론가라든지 학자하고 이 사회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행동주의로 사회를 설계하는 게 가장 명확해요. 이렇게 하면은 보너스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승진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불이익을 얻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해고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설계를 곳곳에 깔아두는 거죠. 곳곳에 깔아두면은 사람들은 나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면은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이 학자가 그런 식으로 아니면 정책이라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동기부여를 줄 거냐라는 거죠. 그럼 이 책을 쓴 니콜라스 루만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게 뭐냐라면 행동을 하는 순간 이 시스템이라는 체계가 바뀌는 것을 개개인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죠. 이 책 굉장히 두껍고 상당히 어려운 책이고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써야 되나? 라고 느낄 정도인데 계속 읽을 거리가 있는 것도 이제 제 나이쯤 되면 그것도 또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게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뭐가 조금 허전하기도 할 텐데 이미 읽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들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책들이 있는 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것도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 다르잖아요. 읽으면 막
어떨 때는 옛날에는 막 짜증내면서 막 밑줄 치고 막 이렇게 있다가 한 50대 읽으면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파우스트 읽으면서 눈물 흘렀다 그러면 너 잘났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계속 달리 나눈 거죠. 그렇듯이 이 책도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몇 번을 읽어야 이 사람의 어도를 읽을까?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포이에시스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산, 자기 변모 이런 거죠. 이 뒤에 있는 포이에시스는 테크놀로지 할 때 테크 있잖아요. 이것과 어원이 같아요. 뭔가를 드러내다. 기술도 우리한테 와서 뭔가를 드러내잖아요. 다음에 이 포이에시스는 시를 짓다 이런 어원이거든요. 이렇듯이 내가 시를 짓듯이 뭔가 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기술이 나한테 와서 내가 뭔가를 드러내듯이 뭔가 상황이 나한테 와서 느낌이 나한테 와서 내가 시를 표현하듯이 언어를 표출해서 드러내는 거죠. 이렇듯이 내가 행동을 하잖아요. 뭔가 와가지고 행동을 하면 이 SS 사회 시스템 이론은 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뭔가 살짝 바뀌는 게 확인이 된다는. 야 이거는 근데 제가 니콜라스 루만이 만약에 있다면 뭐 이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참 이게 애매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행동주의는 가장 확실합니다. 노벨상을 걸머쥘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으로 만약에 사회를 시스템을 디자인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이걸 노벨상을 줄 수 있을까요? 애매한 거죠. 이게 결과가 빨리빨리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 전체 200명이 이루는 이 공동체, 학습 공동체, 수업 공동체 모습이 바뀌는 게 저는 느껴지지만 여러분 느껴지느냐? 이게 잘 안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느껴지느냐 하면 제가 영어 수업 때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대개 한 100명의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되면은 열심히 듣는 듯한 느낌을 받는 수가 한 10명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지금 보면 그래도 그거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이 모습이 포이에시스가 된 거잖아요. 저도 만족하지만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과목들은 공부할 것도 많고 프로젝트도 할 거 많고 시험도 봐야 되고 막 너무 많은데 이 과목은 그래도 좀 뭐 들어와서 그냥 딴 거 해도 되고 아니면 듣더라도 그냥 부담 없이 듣고 나가도 된다 이럴 수도 있지만 들어보니까 그냥 들을만 하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전혀 제가 착각하고 있는 수도 있지만 그럼 그 수가 많다는 거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 혹은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동기부여가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있다라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ANT theory, ANT의 동기부여는 뭘까요? 우리가 동기부여 다시 들어가 보죠. ANT라는 이론은 우리 자신을 뭐로 보자고요? 가장 작은 의미를 전달하는 요소 단위로 보자 이거죠. 나의 행동. 그럼 그게 무슨 동기부여가 될까요? 애매하지 않나요? 이론은 그럴듯하죠, 그죠? 물이 나한테 반응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반응한다. 물이 나한테 한다. 그 다음에 공기도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있고, 나의 반려견도 있고,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반응하고, 우리는 뭐 동일체처럼 느끼고 서로 교류도 하고 뭔가 느끼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진짜 동기부여가 될까요? 사회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사회체계적으로 봐서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이 동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요. 그래서 이 책 제가 이 브루노 라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쓴 인간 사물 동물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번도 근대에 겪던 적이 없다. 다음에 Science in Action, Reassembling Society라는 사실 그
이 라뚜르도 글을 어렵게 쓰는 거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읽어봐도 여기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메리칸 스타일에 비해서 애매한 거죠. 프랑스 스타일, 독일 스타일, 미국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애매한 거죠. 독일은 조금 뭔가 이 포이에시스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뭘 것 같아요? 모든 글을 행위소로 보고 행위자로 봤을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동기부여가 뭘 것 같아요? 혹시 드는 생각이 없으세요? 이 동기부여하는 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사회를 어떻게 설계하겠어요? 동기가 없는데. 너 이거 되게 유명한 이론이야. 그러니까 이것으로 설계하자, 우리 팀 프로젝트에서. 이게 설득이 되나요? 다른 사람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하면 학점 잘 주고 우리가 높은 점수를 딸 수 있어. 이것만큼 동기부여가 확실한 거 없잖아요. 그것만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이거 그냥 뭐라고 그러죠? 허상일 뿐이잖아요. 허상. 자, 이게 뭘까요?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건 뭐냐? 그래서 인간은 수학의 본능이 있다. 기하학이죠. 기하학. 이게 이해가 되시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꽤 긴 시간 동안 이 수업의 전반부에 기하학을 다룬 이유입니다. 우리의 본능 속에는 언어에 대한 본능이 있고요. 언어의 본능은 곧 수학의 본능이라는 거죠. 이 수학의 본능은 뭐냐? 철학의 구멍을 수학이 메꾼다. 아니면 철학자가 막히면 수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라캉의 얘기기도 해요. 라캉이.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수학을 하면은 철학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수학을 또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학을 도구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설의 기하학부터 다루었죠. 아인슈타인의 기하학을 다루었고요. 수학. 그 다음에 데리다의 서론을 제가 소개한 바가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내가 언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언어를 지금 이렇게 의미를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이 언어를 이 단어 전에 쓰고 이 단어 다음에는 이런 언어를 쓰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이 나오냐면 나의 단어는 하나의 요소, 기호의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 본능적으로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쏟아낼 수 있고 이렇게 빨리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빨리 말을 하는 사람도 있듯이 이걸 쏟아낼 수 있는, 합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형식의 언어를 묶을 수 있는 능력을 언어가 가지고 있고 그 언어를 인간의 본능이라고 본 거죠. 그러면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잖아요. 그죠? 행동을 하면 이것을 최소 단위의 의미가 생길 수 있는 요소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그 요소를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죠? 보상을 받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나의 본능이라고 본 거예요. 본능.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물론 이 이론을 가지고 이 사회를 디자인하는 것은 좋지만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사회 시스템과 행동주의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골격을 삼아야 되는 것은 ANT 티어리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진 무기는 디지털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묶어 나가기 위해서는 ANT의 이론만한 것이 없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것을 동기부여를 그러면은 내가 왜 이걸 묶어야 돼? 또 이런 작은 단위로 왜 나눠야 돼? 환원해야 돼?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자꾸 환원하지 마. 환원이라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꾸 환원해 버리면
원래의 큰 전체가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의미가 만들어져야 가치가 생기잖아요. 가치가.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행동주의를 보면은 의미를 다루지 않습니다. 항상 의미의 결과인 가치를 다루는 거죠. 가치를 보상하고 가치를 어긋나가게 하면은 벌을 주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거의 따지지 않습니다. 의미를 따지지 않죠. 뭘 따진다고요? 가치를 따지는 거죠. 여러분도 뭔가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동에 판단을 한다든지 결정을 할 때 내가 의미에 좀 더 가까운지 아니면 가치에 가까운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미에 가깝게 한번 가보고 싶으면 가장 작은 의미의 단위, 그것을 더 나눠버리면 성격을 잃어버리는 원자로 가잖아요. 뭐 이런 양자 같은 걸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기 직전의 의미를 내가 어디까지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엮는 것을 뭐라고 했죠? 기하학이라고 그랬잖아요. 후설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후설은 탈레스부터 가는 거죠. 물의 기하학을 주장한 탈레스. 그 다음에 조금 시간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돼서 다시 유클리드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어떤 기하학이 우리의 인류의 전통처럼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상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기하학을 가지는 것을 우리 행동의 요소인 행위소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가지고 의미를 짜고 의미를 뜨개질하고 의미를 뜨개질한 것들을 세상에 내어놓으면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가치로 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의미로 좀 돌아가 보자. 의미로 환원해보자. 환원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환원도 제대로 하면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단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인문학자들한테 무슨 우리가 환원하면 이 인간은 자꾸 환원주의로 돌아가서 문제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디지털 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 실체가 하나 느껴진다라는 거죠. 누굴 것 같습니까? 누구요? 혹시 누굴 것 같아요? 이것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사람, 혹은 단체, 혹은 기업. 떠오르는 인물이 없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구글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글은 행동주의를 철저하게 이용해서 알파고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알파고에 가치를 주는 언어 단위를 세분해서 토큰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것을 이매와 지와 현으로 나누어서 심지어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합쳐지기만 하면 의미가 되는 의미소로 나누는 모나드, 라이프니츠의 엘리먼트 레벨까지 낮추는 토큰 개념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지금 설계하고 있죠. 구글은요. 그러면 보상을 철저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소까지 나누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고 하나씩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적으로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모든 거를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일론 머스크를 한번 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아이디어 생기면 막 떠버리죠. 난 화성에 가야 돼.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아마 세상을 지배할 거야. 그래서 나는 도지코인을 샀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그냥 단순 명료한 사람이죠. 머리가 똑똑하고 추진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이렇지만 영향력도 있지만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자기가 가진 아이디어가 생기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일단 저질러 보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구글을 보면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이제 됐다. 시기가 됐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세상에 내어나오면 구글이 역할을 할 수 있고 구글이 지배하는 포션이
늘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알파고를 탁 발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LLM 같은 것들을 탁 발표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구글이 그 다음은 뭘 발표할 것 같으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우면서도 기대가 되는 거죠. 때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음 타겟은 뭐를 삼을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과 경제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아직 구글이 손대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보세요. 언론. 이제 여러분 세대에는 더 이상 레전드 언론을 보지 않죠.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조선일보를 읽으세요. 한겨레 신문을 읽으세요. 저 같은 사람만 보고 야, 요즘 사람들 이런 신문을 안 보고 어떻게 세상을 판단하지?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는 거죠. 레전드. 그 다음에 여러분이 KBS, MBC를 시간 되면 딱딱 틀어서 보세요. 저 같은 그 시대 인물만 보는 거죠. 뭐 JTBC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만든 당사자가 누군가요?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레전드 언론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게 보는 거죠. 이게 구글인 거죠. 구글이 유튜브를 발표를 하면서 혹은 뭐 인수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유튜브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뭐 그것을 통해서 언론, 그렇죠? 언론은 정치,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디지털 세계,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게 하나씩 접목해 오는 거죠. 문화, 경제, 정치 이런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글이 뭔가 속셈이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라고 내놓지 않은 게 몇 개가 남아 있죠. 아직은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교육과 경제라는 거예요. 화폐 경제 이런 것들. 이것은 두렵기도 한 거죠.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 대학을 그냥 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글이 대학을 그냥 둔다? 천만에라는 거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확실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놔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데 벌써 뭐 미국에 한 2, 3주 전에 기사 제가 한번 언급드렸지만은 더 이상 사람들이 대학을 안 간다. 뭐 우리나라만 해도 대학을 가는 퍼센티지가 80%죠. 세계 1위. 미국은 한 뭐 예를 들어서 20% 된다면 이게 쭉쭉쭉 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지원하는 사람이 수능을 보는 인구가 줄어든다. 이러니까 뭐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대학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대학이 꼭 필요하냐라는 얘기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느냐? 구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연 그 뉴욕타임즈의 그 기사가 한 2주인가 3주 전에 나온 거 보면 구글 인덱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대체할 구글 인덱스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같이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민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이게 교육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어떤 시점으로 보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죠. 화폐 경제 어떤 거죠? 비트코인을 살 수 없는 시기가 오는 그 시점이 아마 화폐 경제가 송두리째 바뀐다는 거죠. 기축통화 혹은 가치의 기준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시점이 언제 오느냐? 그것은 비트코인을 지금은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오른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쓰는 화폐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었다지 비트코인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은 없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그 시점이 언제냐? 비트코인을 살 수 없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쨌든 경제학들이 한 얘기니까 아직은 많이 남았을 수도 있고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는 구글이 혹은 구글과 대응할 수 있는 빅테크이 그런 시점을 디자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이론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을 드렸고 그보다 또 다른 이론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대표적인 것을 제가 아는 함정에서 세 개를 가져왔고 여러분이 만약에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고 혹은 구글과 같은 어떤 큰
괴물, 그죠? 괴물이죠, 사실은요. 괴물이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기 하는 것을 바꾸기 위한 거, 아니면 혹은 대비하기 위한 거, 혹은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손을 대야 될 거냐라는 거죠. 이건 노벨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글이 노벨상에 관심이 있을까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나 노벨상에 관심이 있지. 군거와 같은 그 존재들은 그런데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세상의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씌워버리는데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디다 손을 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다 손을 대야 될까요? 그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세요. 혹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뭐 저와 같은 기성세대가 얘기했다면 너무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미래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구글을 보세요. 구글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선언하죠. 지금부터 이게 미래입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인공지능을 발표하고 머신러닝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뭔가 독특한 지표를 발표하고 유튜브를 발표해서 이게 미래입니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는 거죠.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같은 디지털 세대의 다음 세대는 구글과 같이 미래를 선언해버리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이 한 학기 동안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 나누면서 하고자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에 질문이 하나, 고맙습니다. 질문을 주셔서 복 받으세요. 수학의 본능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의미의 단위를 나누고 그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좋은 질문이고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나누고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근데 가장 작은 단위의 의미소 혹은 행위소는 쓱 나온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좀 지겹기도 하지만 처음에 이 수업에 저 높은 곳에서 가져오는 거 있었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대. 그것을 우리가 무시함으로써 잘 가지고 오지 않았던 저 높은 곳에 있는 뭐였죠? 지너스였잖아요. 지너스, 속.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죠. 이것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나누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를 나누어서 이것을 의미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에서 따오는 거죠. 그냥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잘 못하더라 이거죠. 근데 이것을 가져온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가져와서 온 사람이 물로부터 가져온 게 탈레스고 유클리드고 아인슈타인이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것을 일단 가지고 오면요. 이것을 가지고 의미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잘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손에 잘 쥐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엮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엇으로요? 인간의 본능으로 엮는다는 거죠. 신비로운 거기도 하지만 가장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 현상학이라는 거죠. 현상학. 그래서 사람들은 현상학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지만 많은 또 학자들이 현상학이 디지털 시대에 행위소라는 의미소라는 토큰의 의미가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엮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적인 후솔의 기하학과 데리다의 기하학의 서론이죠. 그죠? 기하학 서론. 혹은 그 이전에 많은 수학자들이 좀 목에 피를 쏟듯이 삼각형이 뭐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각형은 뭐냐? 점을 잇는다는 건 뭐냐? 둔각은 뭐냐? 예각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선과 선의 의미와 의미에 다루는 그런 요소들을 연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기하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게 본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특정한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니라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마음만 있으면 본능적으로 엮어지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 주신 학생의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미가 너무 강하게 붙어 있는 어떤 의미 덩어리 이것은 나누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나누어서 의미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 덩어리가 있으면 내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무화작용,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였잖아요. 우리가 실존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돌려가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내 마음이 비워지잖아요. 비워진다라는 것은 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들어하는 공, 다음에 태초의 말씀 이런 거죠. 기독교적인 게 보면 태초의 말씀이라는 게 뭔가 말씀이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태초의 말씀이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말, 이게 인간의 본능을 신은 우리한테 이미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처럼 있더라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공이죠. 이런 식으로 과학을 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하죠? 모든 개념을 만드는 게 철학이라면 그 개념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는 마음의 상태가 뭐라고 했죠? 과학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가 개념을 만들어서 가치, 의미가 아니라 가치가 너무 커져버리면 이것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서서 그것은 별거 아니야. 원래대로 내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것을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과학이라고 아인슈타인은 정의를 한 거죠. 이게 제가 다 실천할 수 있고 다 아인슈타인의 글을 읽었다는 이해를 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행위를 자꾸 가져가야만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이 세 가지로 볼 때 인공지능이 각각의 이론에 있어서 뭐에 해당될까요? 먼저 AI를 보죠. AI는 ANT 이론에 있어서는 뭘까요? 행위자죠. 여러분 다르게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행위자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근데 행위자는 인격의 차원이다. 윤리를 가지고 있다. 도덕적 뭔가 숭고함이 있다. 이렇게 자꾸 넘어가지 말고 ANT는 원래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어요. 기술도 행위자로 본 거죠. 핸드폰도 행위자고, 로봇도 행위자고, 물도 행위자고, 반려견도 행위자고, 다른 어떤 여성도 행위자고, 남성도 행위자고, 이것을 하는데 엮어가는 것은 의미 단위로만 생각하는 거죠. 의미를 엮어주는 건요, 본능에 맡기자는 거죠. 뭔가 거기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은 이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보다 의미가 좀 더 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행위자 이론에 거슬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동주의에서 인공지능 AI는 뭘까요? 행동주의에서는 그 다음에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는 AI는 혹시 뭘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도 제가 진짜 정답을 드릴 수도 없고 그 정도의 깊이 있는 어떤 사상가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동주의에서 AI는 도구입니다. 도구. 이 도구를 잘 사용하면
좋아. 이걸 잘못 사용하면 윤리적으로 인간의 윤리적인 무너져 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이론을 보면요. 그다음에 사회 시스템은 AI도 하나의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을 안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늘 우리의 시스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의 시스템 바깥에 있게 되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 그렇게 되면 자기 변화를 가져오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만약에 이게 AI가 이 경계면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쟤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되잖아요. 뭔가 잘못이 생기면 쟤 때문에 그랬어.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좋은 게 막 하고 자기가 칭찬받을 일 있고 어떤 큰 업적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잘 썼어 그랬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 사회 시스템의 니콜라스 루마는 이것을 경계하고 싶은 거죠. 모든 것을 다 나의 모습을 바꾸고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것에서만 얘기하자는 거죠. 우리 안에 에고도 있고 우리 안에 알트라고 하죠. 알트 이고가 있죠. 그죠? 알트 이고도 있고 이드도 있고 모두 다 이 안에서 해결해야지 바깥에 뭘 두는 순간 쓰레기는 저기다 버리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릴게. 내가 이산화탄소를 아무리 배출해도 이산화탄소 배출한 돈 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 바깥을 뭔가 둬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뭘 두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이론이죠. 사회 시스템.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니콜라스 루만의 사회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업의 학점을 우리 사회의 학점을 혹은 이 수업의 기호를 사회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뭐가 될까요? 학점을 사회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니콜라스 루만의 사회 시스템을 보면 뭘까요? 이 수업이 끝났어요. 여러분 학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점이 아니라 저 니콜라스 루만의 사회 시스템으로 본 학점은 뭘까요? 기호 혹시 뭘까요? 행동주의를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뭐 이런 거죠, 그죠? 다음에 여기 ANT로 보면은 학점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행위자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사회 시스템을 보면 뭘까요? 학점.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바뀌어 있을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자,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A 플러스를 받았다. 아니면 누군가는 B 플러스를 받았다. 그럼 좀 기분도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죠.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니콜라스 루만은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의 이고를 보고 자기의 알트 이고를 보는 거죠. 그럼 그때 보면 내가 이 수업이 끝났는데 이런 모습이네. 내가 수업을 끝났는데 계속해서 이 수업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다른 숙제만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모습만 남는 거죠. 여러분한테. 그게 여러분의 학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A 플러스를 받았든 A 제로를 받았든 그 모습은 저는 모르죠. 저는 제가 그걸 다 읽는다고 그래서 읽는 것도 힘들지만 200명의 모든 걸 읽는 거 해주지만 다 읽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의미를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을 바뀌었는지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죠. 그 여러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돌아볼 거 아니야. 안 돌아보면 뭐 할 수 없죠. 돌아보면 내가 이런 모습이 되었네. 나는 학점을 자기 자신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포이에시스죠. 오토포이에시스라는 개념을 이 사람은 만들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저 이론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니콜라스 루만의 이론이 알게 모르게 디지털 시대나 혹은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루게 되는 포스트 휴먼 사상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되게 포스트 휴머니즘 사상을 얘기하면 ANT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 시스템도 엄청나게 많이 개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한 번쯤 곱씹어보는. 저 책을 여러분이 읽을 기회는 나중에나 뭐 있을 수 있지만 바쁜 학기 중에는 저 두꺼운 책을 읽을 수가 쉽지는 않겠죠, 그죠? 한데 이런 게 있구나. 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구나. 자기 생산, 자기 변모를 통해서 이 사회를 바꾸고자 했던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었구나 정도를 하고 한번 곱씹어 달라는 거죠. 모든 그는 자기가 학점이고, 이 수업이 끝났을 때 자기가 학점이고, 자기가 결과물이고, 자기가 모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사회 전체의 동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가 바뀔 수 시작한다라는 거죠. 다른 이론들과 다르잖아요, 그죠? 철저히 아메리칸 스타일은 뭐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은 충분히 간사하기 때문에 벌을 주든지 상을 주지 않으면 안 바뀌어. 이렇게 본 거죠. 굉장히 미국 스타일 같지 않아요, 얘네들요? 뭐 그 사람들도 발전했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이걸 탓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어떤 학점을 매길 때 뭐 크게, 물론 세세하게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혹은 제가 생각하는 공정을 따져서 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학점은 여러분이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제가 이 리포트를 가져온 이유는 끝난 다음에 본인이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니체가 눈이 이제 잘 안 보여가지고 글을 쓰는 방식에서 타자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타자기는 글씨가 안 보여도 이렇게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글을 쓴다라는 건 그렇게 글들이 나오는데, 니체가 이제 눈이 안 좋아지고 타자를 치면서 문체가 간단해지고 완벽하게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기술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내가 표현하는 건 행위도 표현이죠, 그죠? 여러분이 표현하는 그 방식이 기술이 옴으로써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전에 이런 거에서 교수님 처음에 출석 체크만 하고 나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라고 항의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출석을 체크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한테 또 한번 적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의외로 항의가 그렇게 좀 이렇게 날카롭게 오고 제가 그것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출석을 체크한 다음에 나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중간에 들어와서 이것을 제출하는 학생이 있다라는 걸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알죠, 당연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이 끝난 다음에 학점을 주는 거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수업 전체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워낙에 아까 뭐였죠? 가치 위주의 사회로 흘러가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하고 워낙 힘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행동주의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본능 또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늘 구글에 끌려가고 늘 미국에 끌려가고 늘 중화 사상에 끌려가고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주체적으로 행위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체면에. 일종의 체면.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냥 보상, 저도 마찬가지죠, 그죠? 승진했어. 나는 주체적으로 승진했어. 내가 논문을 썼어. 내가 모든 걸 자기가 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이 인생을 다 지나놓고 이렇게 보면 그냥 그 어떤 보상과 벌의 체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자기의 행동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사회주의 예, 죄송합니다. AI가 뭘까요? 그러면 AI가 시스템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의 하나로 보지 않으면 AI를 대응할 길이 없는 거죠. 시스템을 봐야 됩니다. 시스템이 있다는 건 뭐죠? 우리가 다시
코드가 있고 기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AI와 대화하기 위한 독특한 기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AI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AI는 기하학은 없지만, 인간의 본능이 아니니까 기하학은 없지만 인간의 본능과 같은 기하학적 역할을 귀신같이 해내죠. 어떻게 해요? 하나의 중심축, 권력이라는 하나의 중심축, 가치 기준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AI의 기하학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가치 기준을 여러 개로 가져가자라고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들은 이유가 그거죠. 그러면 AI는 그때부터 코드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디다 코드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AI가. 이러면 우리한테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시스템에서 AI를 시스템으로 보자라는 거죠. 다음에 행위자로 보고, 저기는요, 도구로 보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태도들에 대해서 가져보자. 그러면 AI 윤리는 다 다르겠죠. 행위자로 볼 때 AI 윤리는 뭘까요? 그냥 사람과 거의 동일한 거죠. 사람과 동일한 거죠. 그럼 이거는요, 체계로 보는 거야. 체계의 윤리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요. 체계의 윤리. 이것은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도구니까. 그래서 AI 윤리가 어떻게 되느냐. 저 어떤 유니스트의 어떤 교수는 시험 볼 때도 AI를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저의 윤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가자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AI 윤리 하면은 어디에다 서치해가지고 하버드의 어떤 교수가 AI 윤리를 이렇게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것에 동의해서 한다. 아니면 나는 프린스턴 교수가 한 거, 예일 대학이 한 거, 옥스퍼드 대학 한 거, 서울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 이거 내가 비슷하니까 내가 AI 윤리를 이렇게 가져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 속에서 AI의 존재, 기술의 존재가 어떻게 된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AI의 윤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쥐어잡아야지. 그러니까 기하학으로 쥐어잡아야지.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야. 내가 멘토로 삼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AI의 윤리를 가져가야지. 이러지는 마시라는 거죠. 이러면 늘 끌려다닌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환대. 누군가 제가 타인을 만났을 때 환대하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hospitality라는 환대의 철학. 왜냐하면 타자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사회 전체를 이해하기가 힘들고 언어를 이해하기 힘드니까 환대의 철학을 다루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새로운 물결, 이 세상의 가장 첨단의 철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다루고 한 학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